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부모님 댁은 산간 지역의 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성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 무덤은 보통의 무덤과는 달랐습니다. 낡고 손수 만든 듯 엉성한 느낌이 강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대대로 그 무덤을 물려받고 소중히 관리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이니 한 30년 전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가던 길에 허리가 굽고 검은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친 할머니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작아서 거의 모든 사람의 얼굴을 알고 지냈는데도 그 할머니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그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덤 변두리에 있는 탁 트인 평원에 쭈그려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했지만 성묘가 끝나고 돌아가야 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만 홀로 외지고 인구도 적은 고향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곳이 제일이다라며 부모님은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오랜만에 본가에 들르는 길에 무덤에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게다가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대로 무덤 변두리로 가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저는 숨을 죽이고 조금씩 다가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쭈그려 앉아있던 할머니 앞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을 죽여 해체하는 듯 털이 달린 고기 조각들을 칼 같은 것으로 정신없이 썰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광경에 온몸에 핏기가 가시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무심코 소리를 내는 바람에 할머니가 돌아서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저는 성묘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의외로 부모님께서 쉽게 얘기를 들어주셨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예전 성묘 때 그 할머니와 스쳐 지나갔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금기시되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있던 곳은 그 집안의 무덤이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할머니는 이미 나이가 들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외모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다.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어쩌면 너희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 분이 아니시니까 부모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극심한 과소화 상태로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는 귀신이었을까요?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요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이렇게 수수께끼로 묻히고 잊히게 될 것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의 뒷짐. 얼마 전 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집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기절하듯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죠. 잘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고 친구를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얼차려를 받는 것처럼 열중쉬어 자세로 자고 있었죠. 자세를 고쳐주려는 생각에 친구 팔을 잡았는데 마치 못 만질 걸 만진 것처럼 친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팔을 만지고 그래? 팔 저릴까봐 자세 고쳐주려고 한 거지. 넌 왜 뒷짐을 치고 자고 있냐? 제 말에 친구는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자는 이유가 있어. 어린 시절 친구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혼자 자랐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는 언제나처럼 학교가 끝나면 과자 먹을 생각에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 앞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엄마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문을 닫았지만 거실 불은 꺼져 있고 고요했습니다. 친구는 엄마가 아직 안 오셨나 하고 평소처럼 간식을 준비했죠. 컵라면에 물을 붓고 꽃갈 모양 과자를 뜯어 학습지와 함께 거실 탁자에 세팅했습니다. 혼자 학습지를 풀기 심심했던 친구는 가장 좋아하던 동요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예쁜 언니가 나와 동요를 불러주는 영상이었고 친구가 항상 즐겨보던 비디오였죠. 한 손에 과자를 끼워 먹으며 동요를 따라 부르던 친구는 갑자기 잘 나오던 영상이 멈추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면 속 언니가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숨이 콱 막혔죠. 그때 멈춰있던 영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목소리가 점점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 그러더니 화면 속 언니의 손가락이 갑자기 꺾이더니 두두두 하고 계속해서 꺾였습니다.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갔죠. 그때 갑자기 화면에서 아기 손가락 어디 있나? 라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는 지금 내 손가락을 찾고 있는 건가? 잡히면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영상이 갑자기 멈추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손가락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과자 봉지 안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와 친구의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운 꿈이라도 꿨니?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와의 통화로 조금 안심한 친구는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야? 하고 물었더니 정적이 지나고 희미한 목소리로 어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던 순간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와 친구의 오른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빨리 와줬구나 하고 안심하려는 찰나 이번에는 다른 손이 와서 왼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양쪽에서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양손을 확인한 친구는 TV 화면 속에서 사라졌던 하얀 두 손이 손목만 덜렁거리며 친구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렸죠. 퇴근 후 돌아온 부모님은 기절한 친구를 보고 놀라서 뺨도 때리고 물도 먹이며 겨우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친구는 겁에 질려 대답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겨우 진정된 후에야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제야 어머니께서 거실에 비디오 테이프는 왜 끄집어내 있는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잠들 때마다 아무도 손을 잡지 못하게 뒷짐을 지고 잔다고 합니다. 친구의 손을 잡았던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괴이한 소리.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수로에 막힌 곳을 확인하러 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따라 오르던 중 어디선가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유목과 지프로 막힌 수로가 있었고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흐르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유목을 제거하는 동안 저는 무심코 수로 넘어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묘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처럼 보였는데 강 한가운데서 몸을 앞뒤로 빠르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는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어 괴상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이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가 에코가 걸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제 앞에 나무에 커다란 돌이 퍽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은 무려 밥솥 크기였고 일반 사람의 힘으로 던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저는 할아버지를 두고 황급히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께서 뭐라 부르셨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후 수로도 고쳐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점점 뜸해졌고 시간이 흐른 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시신은 두개골이 무거운 무언가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예전에 그 마을에 사이비 종교가 성행했고 산으로 도망친 잔당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할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잡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 중학생 시절, 저는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평균 체중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였지만 얼굴에 살이 많아 실제보다 더 뚱뚱해 보였고 그것이 따돌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로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괴롭힘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정도였지만 어느새 음습하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며 어떤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금품을 요구당하진 않았지만 학교 도중 교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거나 발에 차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일을 상담했는데 부모님은 학교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괴롭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말다툼일 것이다라고 대답했고 부모님은 학교와 얘기를 했으니 괜찮아질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졸업하면 끝나겠지라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태도가 오히려 교실 아이들에게 거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종합단지 모퉁이의 사각지대에 끌려간 저는 아이들로부터 돼지나 죽어 같은 말을 들으며 맞았습니다. 아이들도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피가 날 정도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날은 힘 조절을 잘못한 나이가 있어서 그의 발이 제 명치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숨이 멎으며 혈류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맹렬하게 토를 했습니다. 점심에 먹었던 도시락에 일부가 소화되지 않은 채 쏟아졌는데 토사물과 함께 제 안에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밑에 있던 돌을 주워 저를 명치에 걷어찬 아이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던 아이였고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고 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뺨을 때리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화났나봐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목소리에 주인공을 찾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쫓아가며 때리다 보니 차라리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빨리 도망쳐봐. 나보다 날씬하니까 몸도 가벼울 거 아냐. 그 말을 하는 게 저 자신이란 걸 깨닫자 더욱 우스워졌습니다. 한참 뒤 주변에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니 저에게 맞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장실로 불려갔고 먼저 들어선 저를 본 아이들의 부모들은 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맞은 아이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지역 유지거나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그 점을 믿고 학교에서 나쁜 짓을 저질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부모님이 교장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학교에는 저희가 조용히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의 차기 보스였습니다. 고아로서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성장하신 아버지는 남자라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용돈도 최소한으로 주셨고 평소 씀씀이도 검소한 편이셨습니다. 학교 문제도 명문학교를 고집하지 않고 방목형으로 키우셨고 평소 제 생활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어른들이 얽힌 문제라 직접 처리하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눈에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와 외모를 가진 아버지는 아이들의 부모를 향해 이 지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당신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듯하다가도 점점 아버지의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몸에 남아있던 멍자국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애가 이만큼 맞았으면 좀 얻어맞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소. 더 해보자는 것도 상관없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눌린 부모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도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시오.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마시오. 내 말 못 믿겠으면 찾아오시오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원래 저의 폭력에 강하게 대처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따지지 못했고 저를 괴롭힌 아이들 중 몇몇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괴롭힘도 없던 일이 되었고 그대로 졸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지 1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변호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회사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일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지 못했지만 중학생 시절 이 일을 통해 그 세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 학창 시절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고아였고 고아원에서 자라며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20살 이후 술집에서 일하다가 야쿠자의 눈에 띄어 조직에 들어갔고 악착같이 생활하며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차기 보스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은 음지의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야쿠자 조직의 불법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직의 일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고 있고 아버지는 사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5번째 이야기, 온천.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 현의 한 온천지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시즈오카 현의 한 온천에 갔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 26,000엔에 조식과 석식이 포함된 숙소를 구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컸고 거실만 해도 18평 정도, 침실도 12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죠. 방이 오래된 느낌이 있었지만 위험이 느껴져 여자친구와 함께 만족하며 온천을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나갔더니 화려한 해산물과 철판구이 요리, 술까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숨은 명소야, 대성공이야 라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우리는 맹장지 넘어 침실로 이동해 나란히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곧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고 저도 꾸벅꾸벅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주변은 달빛 최애는 암흑이었고 TV도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끈 건가? 몇 시지? 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으려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코를 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휴대폰을 찾았고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며 휴대폰 불빛으로 여자친구를 비췄는데 어째선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거친 숨소리는 여자친구가 이를 드러낸 채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순간 놀란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가까이 다가가며 괜찮아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려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보니 맹장지가 어느새 열려 있었고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리킨 쪽에 휴대폰 불빛을 비췄더니 천장에 목을 매기 위한 유카타 같은 게 걸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여자친구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채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평소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지만 겁이 많은 저는 그만 혼절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맹장지는 닫혀 있었고 이상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며 여자친구를 보니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고 그녀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섭고 이상한 꿈을 꿨어. 밤중에 잠에서 깨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어. 여자친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제가 천장에 끈을 걸고 마치 목을 매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놀란 그녀가 뭐해? 라고 물었더니 제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제 꿈 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리면 저주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서운 꿈이었구나. 괜찮아 라고 달래며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체크아웃할 때 리셉션에 물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에서 누군가 목을 맸던 적이 있나요? 직원은 대답을 흐렸고
숙박비가 6천엔 더 싸게 나왔습니다. 시즈오카현의 그 온천지는 방도 좋고 요리도 화려했지만 저희는 2번 다시 묵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묵게 된다면 조심하길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 층간소음. 어느 날 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운동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잠을 자보려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마 오늘 밤도 잠은 다 잔 것 같았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물었다. 누구세요? 문 좀 열어봐. 무슨 일인데요? 윗집 사는 사람인데 문 좀 열어보라고. 윗집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단언컨대 윗집에 이런 사람은 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너 신고하면 진짜 뒤질 줄 알아. 정신 나간 소리를 할 필요는 없었다. 잠시 후 신호음이 끊기고 여성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지금 웬 미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들기며 난리를 쳐요. 잡아가 주세요. 네. 일단 집 주소를 말씀해 주실래요? 구현동 성은빌라 204호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누군데 새벽에 남의 집 문을 두들기는 거죠? 이 사이코 새끼 너 오늘 죽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문을 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남자는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어쩌다 이 사람에게 걸려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지 재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소파에 누웠지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집에서 잠도 못 자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화가 치밀었다. 결국 현관으로 걸어가서 소리쳤다. 잠 좀 자자. 정신 나간 사람아 여기 내가 전세 냈냐? 그러자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뚝 멈췄다. 뜬금없이 조용해져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론 뿌듯했다.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것도 잠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경찰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 조끼를 입은 남성이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고요? 예, 방금까지 그랬는데 안 마주치셨나요? 전혀요. 그런데 바닥에 그어져 있는 이 선들 원래 있던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 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웬 미친 사람이 살해 협박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고요. 경찰관은 내 말을 듣기보다 바닥을 살피는 듯했다.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고개를 꼬벅 숙이는 경찰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윗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고 나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닥은 깨끗했고 그냥 오래된 긁힌 자국들이 보일 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내려왔다. 위층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윗집에서 운동소리가 들렸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다. 이 나쁜 사람아, 문 열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뒤따라온 경찰관이 나를 말렸다. 진정하세요. 다른 주민들 다 깨겠습니다. 내려가던 중 경찰관이 다시 헛소리를 했다. 여기도 바닥에 선들이 이상하게 그어져 있네요. 내려오면서 경찰관은 낮에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7번째 이야기, 초롱꽃. 인적이 드문 산길의 숲은 지나가던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 경관을 감상할 만큼 울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단 새끼줄을 잡고 목을 걸려는 한 청년 덕에 그 모습은 비극적으로 비춰졌습니다. 한참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던 청년은 마침내 결심이 섰는지 둥글게 묶은 줄의 끝부분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청년이 딛고 있던 도둠돌을 발로 탁 쳐내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숲에서 비극적인 끝을 맞이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청년은 놀라며 줄에서 머리를 빼냈습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돌아본 그곳은 나그네로 보이는 한 남자가 삿갓을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왼쪽 눈에 안대를 차고 있었지만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 덕에 무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은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소. 그녀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그 말에 나그네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청년은 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그네에게는 이상하게도 말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사모한 여인이 있었소. 난 그 여인을 위해 태어났다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소. 그녀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혼이 나게 될 거라 믿었소. 그런데 그녀는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가버렸소. 그녀의 집안에서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보다 부잣집 사위를 택한 거겠지요. 지금 막 먼 마을로 시집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온 참이요. 그러니 더는 말리지 마시오. 난 이제 살 이유가 없소. 나그네는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년은 그가 뻔한 말로 설교를 늘어놓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그네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아무래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군. 내가 이리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네. 청년은 멍하게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소개를 안 했군. 난 이야기꾼 외눈박이라 하네. 이 아구심 하나로는 조선 땅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네. 입이 근질거려 이야기를 풀어야만 개운해지는지라. 이 경치 좋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다가 자네를 본 것이네. 이야기란 듣는 이가 있어야 신명이 나는 법이니 볼 일이 있다면 나중에 보게나. 청년은 당혹스러웠지만 외눈박은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오다 보니 여기 초롱꽃이 아주 예쁘더군. 그걸 보다가 재미난 이야기가 떠올랐네. 초롱각시에 관한 이야기지. 옛날 멀고 먼 산속 햇볕조차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 누구도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숲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한 선비가 길을 잃고 그 숲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낭패였죠. 하늘도 길도 보이지 않고 횃불로도 어둠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까요. 고심하던 중 멀리서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그 빛을 보고 희망을 품고 조심히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은 여인이 들고 있는 초롱불이었습니다. 가냘프게 밝히는 초롱불을 들고 선비에게 미소 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길을 잃으셨군요. 이 숲은 신묘한 기운이 강해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해가 떨어져 위험하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숲 깊숙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여인은 그를 방에 쉬게 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그 여인이 술을 따라주자 선비는 어지러움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선비는 여인이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황홀감에 젖었죠. 그는 꿈같은 그 시간을 이어가며 12번째 저녁상을 받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아기 같은 요괴의 머리를 들고 선비를 바라보는 낭인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요괴 사냥꾼인 낭인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초롱각시에 홀려 전기를 빨리고 있었다. 이 숲을 다시는 떠돌지 마라. 사냥꾼이 사라지자 숲에는 밝은 빛이 비쳤지만 선비는 허탈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사랑했던 선비는 이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외눈박은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든 청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가?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사랑에 집착하는 그 선비가 말이야. 청년은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목이 막힌 듯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비도 결국 마음을 추슬렀지. 그리고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지만 마을에서 좋은 색시를 만나 천수를 다 누리고 가족들 품에서 편히 눈을 감았다네. 사람 일은 다 그렇지 않겠나?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그럭저럭 살 구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어떻게든 사라지기 마련. 청년은 외눈박의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외눈박은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네. 들어줘서 고맙구만. 뭐 내 볼 일은 끝났으니 하던 거 마저 하게나. 외눈박은 몸을 돌려 청년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청년은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무에 걸었던 새끼줄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야기 값으로 내가 받아감세.
언제 걷어갔는지 모를 새끼줄을 흔들며 웃는 외눈박의 모습에 청년은 실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한 걸음으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외눈박의 말대로 초롱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시골 출장. 당시 저는 출장으로 1개월 정도 주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기후현이라고 해도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역 주변에는 노래방이나 카바레 클럽 같은 오락시설이 있어 지루하진 않았고, 업무는 출장이다 보니 잔업 하나 없이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지인도 없었기에 퇴근 후 바로 비즈니스 호텔링이었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죠. 그 바는 마스터 혼자 가게를 맡고 있었고 카운터 자리 5석, 테이블 2석 정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마스터는 사카구치 켄지처럼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풍채의 사람이었는데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지인 없이 외지에 홀로 온 저는 매일 그 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연속으로 다니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도 면식을 트게 되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특히 사이가 좋아진 사람은 타카시 씨라고 불리는 40대 전반의 사람과 사짱이라는 동양풍 미인 여자였습니다. 타카시 씨와 사짱도 사이가 좋아서 마스터를 낀 4명이서 항상 패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일을 마친 저는 바를 향했는데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바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열자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있던 사짱이 테이블석에 앉아있었고 여자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카운터석에 앉자마자 마스터에게 맥주와 추천 파스타를 주문했고 조금 뒤 타카시 씨도 가게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아 둘이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우키 씨는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런 계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터라 믿는다고 대답했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타카시 씨가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 이야기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던 중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욕이 넘친 마스터가 가게를 빨리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모두 마스터의 마감을 도와 0시 전에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짱의 친구 2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한 사람은 준짱. 마른 체형에 긴 흑발이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야짱. 작은 체구의 보브컷이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6사람이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터의 차는 독일의 유명한 외건이었는데 바라는 게 의외로 돈이 되는 장사인가 보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준짱, 2번째 줄은 타카시 씨와 사야짱, 그리고 저는 사짱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는 패촌이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쳐 패촌이 된 마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꽤 남아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건물은 낡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어서 가와사키무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이 지방 사람인 다른 5사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제일 나이가 많은 마스터가 가와사키무라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산 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이어서 도보로 가야 한다는 말에 저는 의욕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 5사람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니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산뿐이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나 있는 도로를 달리고 표지로 생각되는 찌그러진 드라이브인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 곳곳이 들려진 상태로 엉망진창인 길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차로 지나갈 만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로 바뀌었습니다. 자갈길을 지나니 부자연스러운 광장이 나타났고 광장을 지나고부터는 검정, 노란색 로프가 걸려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사태 주의. 여기서부터는 정보대로 도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로프를 넘어간 6사람은 자갈길을 신중히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까지 자란 풀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고 충분히 심령스팟으로는 합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분위기만 그랬을 뿐 그 당시에는 이상한 느낌이 없었고 풀을 헤치며 점점 나아가니 또다시 작은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아마 불법 투기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광장을 지나니 다시 좁은 짐승 다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여성들이 말했지만 마스터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나아갔을 즈음 갑자기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걸음을 멈추었고 그에 따라 모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스터가 바라보는 곳에 커다란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비석과 비석 사이에는 차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비석과 비석 사이가 문처럼 보였습니다.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었고 크기는 묘지에 쓰일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세월을 탔는지 돌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뭔가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일부가 지워져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었을 것 같고 좌측의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띤 돌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쪽도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각 비석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어려웠고 몇 개의 문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지나 우리는 드디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형을 보니 단순한 산골 마을이었고 멀찍이 몇 개의 건물이 있었고 저희들은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안도 잡초나 쓰러진 나무들로 걷기가 힘들었는데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곳이 폐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뜻 봐도 폐허는 20채 정도 있었고 전부 목조 단층 집이었으며 시대극에나 나올 법한 나가야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멀쩡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관은 봉당이었고 거기서 한 칸 높은 곳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단 다다미도 너덜너덜하게 썩은 상태여서 마루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내를 탐색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었던 모양으로 전기 제품 잔해는커녕 조명시설이 없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탐색하던 것을 끝내고 우리는 그 민가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들어가기 편해 보이는 민가를 3, 4채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담력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만 최근 10년간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추 돌아보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무섭지 않다느니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민가 뒤쪽 언덕 방향에서 오열인지 동물 울음소리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지 다들 일제히 언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오오.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외친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들 경계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시켜 세 번째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거 뭐였을까? 제가 모두에게 묻자 그 말에 대답한 것은 마스터였습니다. 아마 코요테 같은 게 아닐까? 코요테는 일본에 없잖아. 사장이 지적했습니다. 그건 그렇군.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보였고 모두에게 웃음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있잖아. 아까 소리가 들려온 쪽에 가보지 않을래? 사야장이 제안했는데 다들 그 소리를 동물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가의 뒷마당을 지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가니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지나니 휑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초원 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자며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조심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집의 크기는 5평 정도였는데 방 모퉁이에는 양초와 소금더미 그리고 개, 돼지, 소, 닭의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제단으로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술이나 빗죽이 나무, 쌀 등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은 먹으러 갈 기어 쓴 듯한 문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에 백발의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광경이었는데 뭔가 외우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문을 외는 리듬은 묘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마치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두를 돌아보았고 모두들 미소를 지은 채 기분 좋게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며 삼배 자루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 얄팍한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광경의 춘장과 사야장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본 것이냐?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기어서 마치 개처럼 저희 쪽으로 뛰어왔고 저희들은 쏜살같이 오두막집에서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고 그저 외치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로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 허, 허, 허 숨을 고르고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는데 그럭저럭 전원 도망치는데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 그 노파의 목소리일 것이며 분명 동물의 영의 신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마스터의 차까지 돌아갔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바 앞이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발을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런 채로 1개월간의 출장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반년 정도가 지나고 차차 그 노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사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유기 씨, 오랜만. 사장은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기후까지 가기로 약속했고 일요일 사장을 만나기로 1시간보다 몇 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두서없는 인사를 주고받던 중 오늘 왜 유키 씨를 불렀냐면 사장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일 뒤로 타카시 씨랑 마스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타카시 씨와 마스터와는 소식이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마스터는 봐도 패점한 상태였고 소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타카시 씨에 이르러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 마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 권의 파일을 넘겨주었는데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무라 쇼와 2년 패촌 에도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가죽 제품을 주 수입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총은 약 100명 정도. 소위 피차별지구. 바깥 세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이나 수렵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20명 정도로 줄었고 쇼와 2년 마지막 마을 사람이 이어 마을로 이사한 후 패촌. 여기까지 읽고 확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혹시 그 노파가 마지막 가와사키무라 마을 사람이었다는 소리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원래 그 마을은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차 바깥 세상과 교류도 점점 없어져서 고립되어 간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을 생업으로 두던 사람들의 마을이다 보니 짐승을 신으로 모셨어. 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귀였던 모양이야.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을의 어떤 가게를 보면 요즘 말로 무당 같은 능력이 있던 일족이 있었대.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을 내려받아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연 일회 짐승의 신에게 제물로서 인간의 가죽을 바치고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 의식의 일부였던 모양이었고 이후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스터나 타카시 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사장과 식사 후 헤어졌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장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종종 식사나 술 한잔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스터나 타카시 씨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